안녕하세요. 저는 빵집을 운영 중인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뭐 대단한 것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최근에 제 인생에서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봤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장사를 하며 저를 키웠지만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절대 사람 관계에서는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다. 누가 얼마 줬고 받았고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가족도 남이 되는 법이라고요. 근데 세상에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든 관계를 이득으로만 계산하는 사람, 가족들도 피부치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고 왔죠.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느끼는 것이 많을 거예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8년 전 소개팅이었죠.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였어요.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질문도 잘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아니겠다. 근데 그날 식당에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여자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로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못 본 척했어요. 저도 불편해서 시선을 피했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말했어요. 여자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하려다가 남편 덩치를 보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구나. 결혼 전에 남편이 저한테 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난 말주변이 없어서 잘해준다는 말 못해. 근데 당신 힘들 때 절대 혼자 안 둘게. 그 약속을 남편을 사는 동안 지켰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싸우기도 하고요. 표현에는 서툴러도 제 편에 서주는 남편이 늘 고맙기만 했죠. 시누이를 처음 만난 건 결혼 전이었어요. 그날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집안이 어떻게 돼요? 제가 친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시누이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거예요. 결혼식 날에도 시누이가 비웃으며 저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이렇게 명절 기대할게.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 그래도 뭐 하나는 잘하겠지? 시누이를 겪으면서 알게 됐는데 저는 필요할 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평소엔 연락도 한 통 없었어요. 근데 정말 명절 2주 전쯤 되면 꼭 전화가 왔죠. 오케이, 이번 명절 음식 준비 잘 부탁해. 난 기름 냄새 맡으면 머리가 아파서.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저한테 그걸 다 떠넘기는 거예요. 참 뻔뻔하죠. 근데 시누이가 저희한테 한 일 중 가장 큰 건 따로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종잣돈이 8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가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이에요. 그때 시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알고 찾아왔어요. 재훈아, 내 지인이 카페 체인점을 하는데 투자하면 수익 2배는 된대. 진짜 확실해. 남편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근데 시누이가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내 지인이라니까 내가 보증해. 가족끼리 뭘 못 믿어. 이런 기회가 어딨어. 결국 남편이 넘어갔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하면서 누나를 믿은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3개월 뒤 그 사람이 돈을 들고 잠적했어요. 8천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남편이 그 사람을 찾겠다고 몇 달 동안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주변에 수소문하고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도록 도와준 게 신우이였어요. 신우이가 그 사람한테 소개비 명목으로 2천을 받았고 그 인간 차까지 구해줬대요. 그 뒤에 남편이 신우이한테 따졌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그 사람이 나한테도 사기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증거는 다 나왔는데 끝까지 그렇게 우겼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까지 하면서요. 누나, 나 이제 평생 누나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우리 남남이야. 그날 이후로 5년 동안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쯤 다시 연락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저희를 부르셨거든요. 고개까지 숙이며 애원하셨어요. 재훈아, 엄마 죽기 전에 너희 화해하는 거 보고 싶다. 제발 가족끼리 얼굴 보고 살자.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마지못해 신우이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죠. 한 번은 남편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 친누나인데 왜 그렇게까지 미워해? 당신이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이야. 그리고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해줬어요. 30년 전 신우이가 갑자기 유럽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대요. 목표가 있었냐고요? 아니요. 계획도 없었고 뭘 공부하겠다는 것도 없었는데 디저트 가게를 연다고 둘러댔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큰딸이니까 부탁을 거절 못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모두 다 남편이 떠안게 된 거예요. 재훈아, 엄마 부탁이다. 마지막으로 네 누나 좀 도와줘라. 응? 남편은 그때 겨우 27살이었고 사회초년생이었어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 편의점 대리까지 뛰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누나 유학비까지 번 거예요. 남편의 청춘은 그렇게 다 날아갔어요. 결혼도 다 늦어지고 모아둔 돈도 없고 저희 신혼여행이 설악산 1박 2일이었던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 시절이 트라우마가 된 건지 남편도 신우이도 유학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질 않았어요. 그러다 저도 마음을 닫게 된 게 1년 전 일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엄마가 자주 체하신다고 해서 소화제 사다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입니다. 너무 놀라서 앞치마 차림 그대로 뛰쳐나갔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췌장암 4기,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됐죠.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갔어요. 가게는 직원한테 맡기고 종일 엄마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병실에서 엄마 이불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신우이가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이가 엄마 병문안을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명절에 제대로 인사도 안 하던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어떡해. 힘들겠다.
올케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근데 형식적인 방문인 건 알겠는데 눈치를 보는 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케, 어머니 재산이 좀 있으시지 않아? 아파트도 있고. 형님, 엄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눈치 없이 계속 말했어요. 에이, 올케도 참.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아파트 지금 6억은 넘겠던데? 맞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형님이 왜 우리 엄마 아파트 시세를... 아이, 그냥 궁금해서. 요즘 부동산이 어떤가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뭐가 궁금해서예요. 눈이 벌써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신우이가 핸드폰을 넣으면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올켄 좋겠다, 외동이라서. 이런 게 형제 있으면 나누느라 서로 골치 아파. 그 말투가 너무 거슬렸어요. 마치 축하한다는 것 같은 말투. 엄마가 돌아가시면 돈이 생기는 거니까 부럽다는 느낌이더라고요. 겨우 참고 있는데 계속 신경을 긁더라고요. 근데 올케, 그 아파트 팔 거야? 아니면 전세로 줄 거야? 요즘 전세가도 괜찮던데? 그 순간 뭔가가 터졌어요. 목소리를 높이니까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형님, 지금 저희 엄마 아파서 저기 누워 계세요. 근데 지금 무슨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전세를 줄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아픈 사람 형님 눈엔 안 보여요? 신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내가 언제... 저는 말을 끊었어요. 형님, 그냥 가세요. 이러실 거면 오지 마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올케, 나중에 후회해.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리고 돌아보니까 엄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엄마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괜히 소리 지르고...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그 뒤로 저도 엄마도 신우이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투병 6개월 후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숨소리가 약해질 정도로요.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힘이 하나도 없으신데 있는 힘을 다해서 잡으시는 것 같았어요. 은수가, 엄마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저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그 가까운 사람을 조심... 엄마가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더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이었어요. 전 그날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끝내 묻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알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합쳐서 약 8억 정도를 남기고 갔어요. 저는 그 돈이 기죽지 말고 살라고 엄마 몫까지 최선을 다해 살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죠. 엄마가 가게 하면서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저 주려고 쓰지도 않고 모아둔 거잖아요. 그런 사정을 아는 남편도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건 장모님이 당신한테 준 거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난 절대 거기 손 안 댈게. 그런데 그 무렵부터 신우이가 갑자기 저한테 눈에 띄게 친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2달쯤 지났을 때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뭐해?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바로 경계심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낼 때는 뭔가 저한테 원하는 게 있을 때거든요. 아, 형님, 저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건 재혼이 시키라니까. 힘들 텐데 쉬엄쉬엄 좀 해.
그나저나 올케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진짜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올케도 느끼지? 전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있잖아, 요즘 우리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많아. 어머니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요즘 집에만 계시잖아. 친구분들도 하나둘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참에 유럽 여행이나 갔다 오려고. 평생 비행기 한번 못 타보셨잖아.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데 한번 모시고 가야지. 그게 다 후회로 남는 것 같아. 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이제 곧 본론이 나오겠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여행 경비가 필요한데 한 3천만 원만 보내줘. 네 신랑한텐 비밀로 하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형님, 3천만 원이요? 유럽이 비싸잖아. 비행기 값에 호텔비에 편하게 모시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형님, 그건 제가 갖고 있을 건데 그 사람도 그러라고 했고요. 그 말이 나가자마자 신우이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오이케, 그동안 우리 덕 많이 보지 않았어?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돈 생겼으면 시댁에도 좀 쓰는 게 도리 아니야? 설마 그 돈 혼자 다 쓸 생각이야? 아니 그게 도리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삐딱하게 나왔어요. 형님, 20대 때 형님 유학비 대느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긴 아세요? 그건 내 동생이니까 당연히 한 거지.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옳게 돈 갖다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서 만날 사람도 좀 있고. 일단 돈부터 보내.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황당해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묻더라고요. 누구 전화인데 그래? 왜 그런 얼굴이야? 저는 망설이다가 신우이가 한 말을 다 전했어요. 시어머니 유럽 여행 보내드린다는 것, 3천만 원 보내달라는 것, 유럽에서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것까지. 남편이 제 말을 다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그 돈 절대 주지 마. 알았지? 근데 남편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생각난 게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여보,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돈 절대 주지 마. 누나가 뭐라고 하든 내가 알아볼게. 뭘 알아봐? 남편이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유황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굳는 그 표정이었거든요. 2주 후에 신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전화도 몇 번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3일 연속으로 전화랑 문자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부드럽게 달래듯 하다가 나중에는 짜증스럽게 변해갔어요. 옳게 시간 없다니까 빨리 좀 보내줘. 이럼 나중에 진짜 후회해. 저는 남편 말대로 끝까지 거절했어요. 형님 죄송한데 그 돈 못 드리겠어요. 이 얘긴 그만하시죠. 뭐?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는 다르다 이거야? 그리고 며칠 후에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계단을 굴러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고관절 골절이래요. 83세 고령의 고관절 골절이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응급실 안쪽에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내가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 내 잘못이야. 누나,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갑자기 왜 넘어지신 건데? 신우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내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나도 힘이 빠져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절 보더니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아까 미정이가 내 손을... 근데 그 순간 신우이가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보시더니 말을 멈추셨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최소 6개월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많이 좋아졌네? 휠체어 타니까 괜찮지? 그럼 우리 여행 갈 수 있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신우이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휠체어 타고 가면 돼. 오히려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 받으면 더 편해. 골절이라는데 무슨 여행을 가요. 최소 6개월은 안정을 취하라고. 옳게. 나 유럽에서 살다 온 사람이야. 거기 병원 더 잘 돼 있어. 거기서 치료받으면 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도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재원아 잘 왔다. 너도 엄마한테 말 좀 해. 유럽 여행 가도 괜찮다고.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미쳤어? 엄마가 지금 이 상태인데 무슨 여행을 가? 그런데도 신우이는 지지 않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저런 핑계 대다가는 평생 못 가. 엄마 내년에 더 건강해진다는 보장 있어? 그럼 언제 가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 가게 되는 거야. 근데요 형님,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무리예요. 괜찮아지면 가세요. 신우이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어요.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겠다는데 왜 다들 방해야? 그냥 빠져. 나 혼자 준비할게. 신우이가 가방을 들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남편은 창가에 서서 한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생각해?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상해. 뭐가? 아니 누나가 저렇게까지 유럽에 가려는 거 갑자기 효도? 누나가 그런 사람이야? 저도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전에 시어머니 무릎 수술 때도 병원비 한 푼 안 낸 사람이 언제부터 어머니를 그렇게 끔찍이 생각했다고 하는 건지.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목적이 있어.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서까지 데려가겠다는 건 그냥 여행이 아니야. 그러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이상한 걸 보게 됐어요. 병실 앞 복도에서 신우이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죠. 전 그 자리에 멈춰서 듣게 됐어요. 응, 다 준비하고 있어. 곧 갈 수 있을 거야. 엄마? 휠체어 태워서 가면 돼. 오히려 그게 더 믿음 가지. 30년 만에 보는 건데 어떻게 외면하겠어? 뭘 해서든 받아내야지. 30년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뭘 30년이나 기다렸다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사소한 것도 다 말했어요. 신우이가 한 통화 내용, 이상하게 들뜬 모습, 쇼핑하고 다니는 것까지. 남편의 표정이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30년이라고 했어? 확실해? 분명히 들었어. 30년 만에 보는 거라고. 그런데 며칠 뒤 아침부터 신우이가 눈이 뒤집힌 상태로 절 찾아와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나와! 형님 무슨 일이에요? 이 아침부터? 네가 재훈이한테 다 일러 바쳤지. 입이 왜 그렇게 싸? 전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며 말했어요. 일러 바치다뇨. 전 그냥 남편한테 요즘 좀 걱정된다고. 엄마 여행 비용 좀 대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형님, 저도 이 집안 식구예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형님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저도 걱정돼서 알린 거죠. 그리고 3천만 원을 남편이랑 아무 상의도 없이 줄 수가 있어요? 전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나왔어요. 내가 뭘 이상하게 행동했는데? 어머니 휠체어 태워서 유럽 가겠다고 한 것부터 병원에서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도대체 거기까지 가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저도 진짜 형님 속이 궁금하네요.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행히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제 살았다 싶었죠. 나가면서 신우이가 남편을 보더니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어요. 야, 네 마누라 교육 좀 제대로 시켜. 남의 일에 참견하고 입도 저렇게 싸서 되겠니?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누나, 저 사람한테 화낼 일 아니야. 내가 물어본 거니까. 그리고 말 조심해.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뭘 물어봐? 내 사생활인데. 너희 둘이 내 이름 입에도 담지 마. 알았어? 남편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저는 결혼 28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누나, 유럽에서 누구 만나려는지 거기까지 왜 가려고 하는지 나 다 알아. 차분한 남편의 한마디에 신우이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뭐라고? 남편이 한 발 다가갔어요. 왜? 누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평생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러더니 입술까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도대체 신우이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신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야, 헛소리 하지 마! 남편이 입을 열려는 순간 신우이가 피하려는 것처럼 황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너랑 할 말 없으니까 간다. 앞으로 네 마누라 있는 데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신우이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벌컥 열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어요. 광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나서 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은 아는 거지. 나한테도 그냥 다 말해줘. 남편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뭔가 체념 같은 것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답답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28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 어제 미정이가 병원에 왔다 갔어. 형님이요?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유럽 간다고 하더라. 혼자라도 가겠대.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누나는 갈 거야.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못 멈추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가게 두는 게 맞아. 가봐야 알 테니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신우이 출국 전날이었어요. 가기 전에 잠깐 시어머니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도 마침 병문안을 가 있었고요. 신우이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더니 걱정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뭔가 비장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내일 가. 그동안 몸조리 잘하고.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왜 그렇게 급하니? 엄마 괜찮아지면 가자니까.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어. 중요한 사람도 만나야 하고.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신우이가 옆에 있던 절 쏘아봤어요. 옳게는 상관하지 마. 아, 원래 관심도 없었지? 너희들이 안 도와주니까 나 혼자 가는 거야.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시어머니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며느리 만나 참 불쌍하다.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신우이가 손을 빼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야. 잘 갔다 올게. 신우이가 병실을 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던졌어요. 두고 봐. 내가 거기 갔다 오면 너희 다들 후회할 거야. 문이 닫히고 나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저 애가 저기까지 가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출국 당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아침 일찍부터 절 깨우더니 말했어요. 은수가 옷 입어. 우리도 공항 가자. 뭐? 왜? 배웅하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가보면 알아. 전 영문도 모르고 남편을 따라 차에 탔어요. 인천공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갔죠. 가는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묻지 않았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장 쪽으로 갔어요. 저 멀리서 시누이가 보였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시누이를 불렀어요. 누나. 시누이가 돌아봤어요. 우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야? 왜 여기까지 와? 설마 배웅하러 온 거야? 남편이 대답 대신 옆을 봤어요. 그때 저도 봤어요. 남편 뒤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차림에 온화해 보이는 인상. 근데 눈빛은 깊고 무거웠어요. 시누이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핏기가 싹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넌 왜 여기...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우리 한 30년 만에 보나?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죠. 이분은 누구야? 그 말을 들었는지 남자가 절 보면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여유가 넘치는 표정으로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미정씨와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30년 전이면 시누이가 유럽 유학 갔을 때잖아요. 시누이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야, 재훈이 네가 이 사람 여기까지 불렀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해왔어. 3개월 전에. 3개월 전? 그럼 너 그동안 다...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항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박성호 씨가 말했어요. 미정씨, 유럽 가기 전에 꼭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시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바빠. 곧 비행기 시간이...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누나, 이거 안 들으면 후회해. 그리고 지금 가봤자 소용없어. 시누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뭐가 소용없다는 거야? 박상호 씨가 시누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만나러 가는 그 사람 당신 아들 말이에요. 아마 가서 만나봤자 당신이 원하는 건 절대 못 얻을 거예요. 내가 예정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듣고 가요. 시누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아들? 시누이에게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까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공항 안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시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세 사람을 번갈아 보기 바빴고요. 그때 박성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정씨, 30년 전 일 여기서 제가 말해도 될까요? 시누이가 테이블을 쳤어요. 닥쳐! 네가 무슨 권리로 내 과거를 떠들어? 박성호 씨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권리요? 당신이 버린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있죠. 버린 아이.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전 가만히 입을 벌린 채 시누이를 봤어요. 형님, 버린 아이가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무슨 아이를... 시누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어요. 박성호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런던에서 작은 한식당 일을 도우면서
유학 준비를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미정 씨를 만났죠. 한국에서 유학 온 여자, 똑똑하고 예쁘고 당당했어요.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우린 금방 가까워졌어요. 매일 만났고 함께 미래를 꿈꿨어요. 박성호 씨의 눈이 잠시 먼 곳을 바라봤어요. 30년 전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미정 씨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근데 기뻤어요. 진심으로. 바로 결혼하자고 했어요. 아이 이름도 미리 생각해뒀고 작은 아파트도 구했어요. 우리 가족이 살 집이라고. 신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다 옛날 일이잖아. 괴로워하는 신우이를 보면서도 박성호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정 씨는 아이를 낳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한국 가야 한다고. 여기서 애 키우면서는 절대 못 산다면서. 그러다 나중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제가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우리 아이는 어떡하고. 그때 미정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박성호 씨가 신우이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는 미정 씨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짐도 없고 쪽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전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공항에도 가보고 아는 사람한테 다 연락하고. 근데 이미 한국행 비행기를 탄 뒤였어요. 아이를 두고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요.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전 그때 28이었어요. 갑자기 혼자 아기를 키워야 했어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키워보려 했죠.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게 불가능했으니까요. 박상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결국 1년 후에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프랑스인 부부한테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를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어요. 입양을 보내는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아이인데 내 손으로 키우지 못한다는 게. 박성호 씨가 눈물을 훔쳤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과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양부모님도 허락해 주셨고 멀리서 지켜보며 가끔 만나면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누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지. 신우이가 고개를 확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 그때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박성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힘들었다고요? 한국에서 편하게 잘만 살았잖아요. 난 그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한국 돌아올 엄두도 못 내고 결혼도 못하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요.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그때 어렸어. 박성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피해자요. 당신이.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박성호 씨의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어느새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어 있었어요. 기억나죠? 5년 전 아들이 신장질환으로 쓰러졌어요. 위독한 상태였어요. 장기 이식이 필요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십 년 만에 당신을 찾았어요.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장기 기증 검사라도 한 번만 받아줄 수 있겠냐고. 박성호 씨가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금 와서 뭐? 난 그 애 엄마 아니야. 걔 때문에 내 몸에 칼을 대라는 거야? 나도 아프다고 전해. 그리고 뚝 끊기는 소리.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장기기증 검사만 받아달라는 건데 그걸 저렇게 끊어버렸다고요? 그걸 들은 남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알고 있었을 텐데도 직접 들으니까 다른 것 같았어요. 박성호 씨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누가 장기를 기증했는지 알아요? 양아버지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떼어줬어요. 그래서 마르코가 살았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양아버지 덕분에. 신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그때 나도 상황이... 무슨 상황? 당신 그때 뭐 했는데? 쇼핑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편하게 살았잖아요. 박성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난 밤새 병원에서 울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당신한테 전화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요? 근데 뭐? 자기 몸에 칼을 대라는 거냐고? 그게 할 말이에요? 신우이가 반박했어요. 나도 무서웠어. 장기 기증이 뭐 쉬운 줄 알아? 그거 큰 수술이고 난 몸도 약하다고. 박성호 씨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어요. 검사만 받아달라고! 적합 여부만 확인해달라고 했잖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박성호 씨가 시선을 느끼고 심호흡을 하더니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당신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신우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너뜨린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박성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정 씨, 당신이 애타게 찾고 있는 아들의 유산 이야기, 그건 내가 퍼뜨린 거예요. 신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당신이 어떻게 하면 아들 일에 관심을 보일까 궁금해서 제가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재벌 집안에 입양됐고 양부모가 죽어서 수백억 상속받게 됐다고. 내가 아는 당신은 그 소식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난 직접 확인했어. 당신이 확인한 그 경로 자체를 내가 판 거니까 거기 올라온 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너 갑자기 나타나서 왜 사람 앞길 막는데? 네가 뭔데? 남편이 신우이를 말렸어요. 누나 앉아. 다 들어.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훈아, 너 지금 이 인간 말 믿어? 이 사람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난 애 낳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내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라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박성호 씨가 1년 전에 나한테 연락했을 때 나도 다 확인했어. 사실이야. 신우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말을 잃었어요. 신우이가 보통이 넘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가족한테 한 짓도 나쁘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한테까지. 박성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당신 통장부터 확인해보세요. 진짜 재밌는 건 이제부터 볼 수 있을 거예요. 신우이가 후다닥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더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로그인이 됐는지 들어가서 보더니 신우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왜요? 자네게 안 보여요? 내 돈 3억 8천이 다 어디 갔어? 신우이가 핸드폰을 흔들었어요. 마치 그러면 돈이 돌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걸 본 박성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 덫에 걸렸는지 알려드릴까요? 닥쳐! 듣기 싫어. 아니 들어야죠. 그래야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박성호 씨가 핸드폰을 조작하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이세요? 가짜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유럽 상속 전문 로펌이라고. 여기 연락처로 전화하면 제 친구가 받았어요. 프랑스어 잘하는 친구요. 그 친구가 변호사 역할을 했죠. 거기 연락했을 때 우린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박성호 씨가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프랑스 상속법에 친생 모두 상속 청구권이 있다고. 근데 한국 거주자는 프랑스에 일정 자산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당신한테 프랑스 쪽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예치하게끔 만든 거예요. 박성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프랑스 상속법에 그런 조항은 없거든. 근데 수익이 났다고 리포트 하나 보냈더니 바로 1억을 더 넣었어요. 원래 욕심에 눈이 멀면 더 쉬운 법이죠. 신우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박성호 씨가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돈 어디 있어? 돌려줘! 박성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그 회사 자체가 유령이니까. 계좌도 이미 폐쇄했고. 추적 못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잖아! 신고하세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 자발적으로 투자한 거니까. 신우이가 박성호 씨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남편이 가로막았어요. 누나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돈 3억 8천이 날아갔는데? 빨리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박성호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2년 동안 준비했어요. 홈페이지 만들고 가짜 서류 만들고 사람 섭외하고. 당신이 내 덫에 걸리기만 기다렸어요. 난 그냥 미끼를 던졌을 뿐이에요. 물어뜯은 건 당신이지. 억울해하지 마요. 이거 당신이 저지른 짓 돌려받은 거예요.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내 돈, 아파트 팔고 보험 해약하고 저축한 돈까지 다 넣었단 말이야. 박성호 씨가 뒤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마지막 여행으로는 뭐 괜찮겠네요. 돌아오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신우이는 처참했어요. 손에 들린 건 환전해온 1,000유로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어요. 그게 신우이한테 남은 전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공항 바닥에서 우는 여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신우이가 한 짓들이 밉지만 저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신우이가 고개를 들더니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재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좀 도와줘. 어? 남편이 신우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남편에게 저런 표정이 있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 누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누나한테 말해줄 수도 있었고. 신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박성호 씨가 나한테 연락해왔어. 누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뭘 하려는지 다 말해줬어.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남편이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정말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어. 왜? 왜 안 막았어? 너 내 동생 아니야?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누나가 평생 한 짓들 이제 돌려받는 거니까. 신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재훈아, 어떻게 그래? 그래도 우리 남매잖아. 어떻게 너 나한테...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남매? 누나한테 난 평생 호구였어. 누나 유학비 되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을 때 누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리고 이 사람하고 신혼여행도 1박 2일밖에 못 갔어. 돈이 없어서. 그것도 다 누나 때문이야.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 그때 엄마 탓하지 마.
누나가 무리하게 유학 간다고 우겨서 그렇게 된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것뿐이야? 10년 전에 누나 소개로 사기당했을 때 누나가 뭘 했어? 나도 피해자야. 그러고 끝이었어. 근데 나로 부족해서 이 사람 돈까지 욕심내는 거 보고 나도 그때 결심한 거야. 더는 누나 삶에 끼어들어서 돕는 일 없고 가만히 두고만 볼 거라고. 남편이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나한텐 가족이 뭐였어? 평생 뜯어먹을 호구? 필요하면 찾고 없으면 버리는 사람? 그건 오해야. 신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해? 누나는 아직도 나한테 미안하단 말할 생각이 없구나.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사정? 누나 사정만 사정이야? 내 사정은? 이 사람 사정은? 엄마 사정은? 남편이 뒤돌아섰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우리 남매도 가족도 아니야. 그런 줄 알아. 신우이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어요. 질질 끌려오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재훈아, 제발 나 이제 어떡해. 갈 데가 없어. 너 착한 내 동생이잖아. 남편이 신우이의 손을 바로 떼어냈어요. 자기 아들 버릴 때 한 말 기억하지? 네가 알아서 해. 그래, 이제 누나가 알아서 해.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저는 뒤를 다시 돌아봤어요. 신우이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앞만 보고 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저렇게 두고 가도 돼? 누나가 자초한 거야. 평생 남을 이용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돌려받을 때 된 거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을 따라 공항을 나왔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신우이 얘기를 어머니도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어떻게 그런 짓을... 다 내 탓이다. 저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제 신우이가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도요. 어제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그건 나도 사정이 있어서. 나도 어렸어. 사정? 네 사정은 항상 너한테만 있어. 넌 언제나 나도 피해자라는 말밖에 안 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대요. 이제야 알겠다. 넌 처음부터 그런 애였어. 엄마가 몰랐던 거야. 신우이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치셨대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뿌리치시다니. 평생 큰딸 감싸기만 하시던 분인데 어제 있던 일을 털어놓은 뒤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재훈이 말이 맞더라. 내가 걔를 감싸줄수록 더 잘못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국 신우이는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집도 가족도 곁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신우이가 시어머니 집에서 쫓겨난 후 어디서 지내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도 연락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찾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신우이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핸드폰으로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야 지금?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누나가 우리 집에 온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 전 긴장돼서 마른 침을 삼켰어요. 지금?
여기로?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신우이가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봤던 그 화려한 신우이가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정말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좀 들어가도 돼? 신우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형님 일단 앉으세요. 바닥에 왜... 신우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은수가 재훈아, 제발 도와줘. 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제발 살려주라. 남편이 서 있는 채로 물었어요. 며칠 동안 어디서 지낸 거야? 신우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찜질방. 3일 동안 찜질방에서 잤어. 전화해봤어. 근데 아무도 안 받아. 남편한테,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걔들도 내 전화 피한단 말이야. 어떻게 엄마까지 나한테 그래? 이혼한 상태였던 신우이는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 전 남편한테까지 전화했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뭐래? 신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끊으래.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래. 준호도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고. 신우이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면서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 살았어.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미웠어요. 친정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병실에서 한 행동들이며 우리 남편 고생시킨 것, 10년을 모은 우리 자료까지 날린 걸 생각하면요. 근데 남편이 신우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누나, 살면서 누나는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말한 적 없어. 근데 갈 데 없고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왜 사람들이 다 누나를 피할까?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재훈아, 그래도 우리 남매잖아. 피는 못 속인다고 너까지 그러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처음 입을 열었어요. 형님은 평생 사람을 계산하면서 봤잖아요. 모두 다 형님한테 이용 대상이었죠. 근데요, 사람을 두고 계산하고 이용하면 아무도 안 남아요. 지금처럼요.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보세요. 지금 형님 옆에 누가 있어요? 신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아들도 어머니도 동생도 아무도 없었어요. 평생 이용하면서 살았다니 정작 힘들 때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저희가 형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어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안에 현금 3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건 제 친정엄마 유산에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일자리 찾고 사세요. 지금부턴 형님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신우이가 봉투를 받아들면서 손이 떨렸어요. 옳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28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이 누나 이제 가. 그리고 제발 이번엔 진짜 반성하고 사람답게 살아. 신우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봉투를 꼭 쥐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우이가 나간 뒤 남편이랑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심적으로 너무 지쳤거든요. 우리 잘한 거 맞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실 누나한테 돈 주는 거 반대했지만 당신 성격에 그것까지 안 주면 평생 마음에 걸렸을 거잖아. 그래도 고마워. 나도 한결 마음이 좀 편하네. 저는 남편 어깨에 기대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누나 몫이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어요. 신우이가 어떻게 사는지는 간간히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알려주시더라고요. 신우이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대요.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방.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거래요. 시어머니는 마음 약해질까봐 일부러 더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 딸인데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근데 이번에도 내가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 미정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 같아.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잘 생각하신 거예요. 형님이 진짜 변하려면 스스로 일어서야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도 이 일이 있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누나 소리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는데 이제는 담담해졌어요. 그냥 정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난 누나한테 분노가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 유학비 대느라 고생한 거, 사기당한 것,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거든. 평생 짐처럼 들고 다녔어. 근데 이번 일로 다 털어낸 것 같아.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더라고. 저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도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네요. 신우이는 평생 사람을 이용하며 살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자기의 아이까지 모든 관계를 이득으로 계산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신우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언젠간 등을 돌려요. 전 앞으로도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저한테도 돌아오더라고요. 부디 신우이가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으면요. 그게 신우이한테 남은 유일한 기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